고려의 신이시여, 부디 저희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이 한 발로 20만 대군을 무찌를 힘을 주소서. 도막 사람우! 늘 그렇듯 흥행한 영화는 굳이 스토리를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다는 전제하에 장단점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궁금하신 분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안시성의 의상과 예고편이 공개된 뒤에 딱 300스러운 영화겠거니 하고 오직 액션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는 맛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괜찮은 부분은 모두 다른 영화에서 빌려왔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화의 스케일, 고속 촬영 카메라, 배우들의 외모가 이에 해당하죠. 반대로 이 영화에서 부족한 부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연기력이나 각본, 연출력입니다. 안시성은 당시 티켓 파워가 전혀 없던 두 배우를 매우 적절히 캐스팅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풀어내었던 내 깡패 같은 애인의 감독이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난감한 작품입니다. 같은 감독의 찌라시도 완성도 면에서 아쉬웠던 거지 서스펜스에 대한 감독의 집착이 돋보였던 걸 생각하면 안시성의 밋밋함은 결국 제작사의 입김에 의해 탄생한 또 하나의 독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고증 비판 안 할 거고요. 300의 슬로우 모션 따라했단 비판도 안 할 겁니다. 판타지 영화니 고증은 중요하지 않고 슬로우 모션은 기법을 따온 거니 문제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봐도 여전히 끔찍한 작품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안시성의 주요한 스포일러와 킹덤 오브 헤븐, 300, 트로이, 반지의 제왕의 가벼운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을 위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제가 느끼는 장점은 없습니다. 그래도 노력한 부분이 존재하는 영화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이야기해보죠. 첫째는 양만춘의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조인성의 연기력 논란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양만춘의 캐릭터 자체는 분명 기존 한국 영화들에서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영웅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드에스나 깨방정 스타일도 아니고 독특하게도 소탈한 인간미를 내세운 캐릭터입니다. 대사부터 사극체가 아니라 현대인 같은 말투를 사용하며 중후한 느낌을 덜어내려 한 점이나 인터뷰에서 양만춘의 인간미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기획 단계부터 의도되었겠죠. 영화 내적으로도 양만춘이 대단한 지휘 능력과 초인적인 기상으로 극을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을 통해 한계도 표현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영웅의 원맨쇼에 가까웠던 한국 영화 역사를 비춰보면 분명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영화 명량을 보세요. 물론 최민식 배우의 연기는 대단히 강렬했지만 이건 뭐 숨은 배우 찾기인지 고경표는 대사 한마디 없고 박보검이 나왔다는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철저하게 이순신에게 맞춰진 영화죠. 이런 방식은 볼 때는 멋있지만 보고 난 뒤엔 멋있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인간적인 공감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를 200억짜리 영화에서 시도했다는 건 인정해줘야죠. 다만 문제는 비틀기에만 집중하고 클리셰가 존재하는 이유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클리셰는 쉽게 말해 잘 먹히는 흥행 공식입니다. 영화는 인간 극장이 아니죠. 뼈대인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고 다른 인물도 등장해야 하니 주인공만 찍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관객에게 주인공, 나아가 극 전체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부여하는 모음집이 클리셰인 셈입니다. 소탈하다는 건 바꿔 말하면 평범하다는 소리죠. 평범하다는 건 바꿔 말하면 뚜렷한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지휘관으로 내세우기만 하고 인물 묘사에는 소홀하다? 변화는 맞지만 이래서야 클리셰만도 못하죠. 비틀기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새로운 시도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기성품과 비교하며 단점만 보일 수밖에요. 이에 대해 감독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양만춘의 활솜씨인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클리셰를 비틀기 위해 카리스마를 거세한 캐릭터가 초인적인 활실력만으로 매력 어필을 한다면 최초에 내세웠던 소탈한 인간미는 이미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래도 한국에선 신선한 시도였고 덕분에 기존 영화 공식에 질리신 분들은 이런 캐릭터를 반기셨을 거고, 캐릭터의 완성도와 장르적 재미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매력 없는 캐릭터에 실망하셨을 겁니다. 제 생각이요? 의도는 좋지만 결과물이 나쁘다면 그건 그냥 못 만든 겁니다. 만약 결과보다 의도를 중요시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김치의 이로움을 널리 퍼뜨린다는 제작 의도만은 참 좋았던 김치 워리어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점은 영상미인데 이 부분은 빌려온 장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단점에서 언급하기로 하고요. 전쟁 장면의 압도적인 규모만큼은 제법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로 표절을 신경 쓰지 않고, 둘째로 한국 영화로 한정한다면 꽤 괜찮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병사의 하얀 망토나 신녀의 디자인도 인상 깊고요. 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본 장점은 이 정도입니다. 제발 올해 안에 단점보다 장점을 언급한 분량이 많은 한국 영화가 나오길 기대하며 지금부터 안시성의 단점을 하나하나 톱파보죠. 각 단점별 언급이 상당히 긴 편이니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단점만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연기 이야기를 해보죠. 영화 안시성은 조인성의 연기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고개 드세요, 조인성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조인성 외에도 남주혁, 박성우, 정은채, 실질적으로 이 영화는 감정 연기를 한 모든 배우가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실패했다면 이건 배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연출을 맡은 감독의 문제죠. 대표적으로 주인공인 조인성을 살펴보죠. 조인성은 데뷔 20년 차의 배우고 발음 논란이야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연기력 면에선 논란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아온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호평을 받은 역할은 대부분 일견 거칠어 보이지만 가슴속은 여린 이중적인 차도남입니다. 이중적인 캐릭터라 잘 티가 나지 않는 것뿐이지 연기 폭이 아주 넓은 배우는 아닌 셈이죠. 대신 본인이 이를 인지하고 꾸준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작품을 골라온 덕에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성불구자가 된 뒤에 이 나라 잃은 표정을 보세요. 잘하는 연기에 한해선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배우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배우가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첫째는 배역에 맞는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은 문제, 둘째는 이런 라인업을 짜놓고도 연출과 리테이크로 커버할 노력조차 하지 않은 감독의 안일함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래서야 농구팀 데려다가 배구시키는 격이죠.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인지 조인성이 안시성 캐스팅을 2번이나 거절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물론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송강호, 최민식일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너는 왜 저렇게 못해? 라는 건 너무 가혹한 이야기죠. 박성웅의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선 어색한 제2언어 발음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시대에 중국의 황제라는 캐릭터가 느리고 성조도 미묘한 중국어를 구사해대니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도 어색한 티가 너무 납니다. 티켓 파워를 고려해 캐스팅했다면 전문가를 붙여 1대1로 대사를 교정하거나 될 때까지 다시 찍었어야죠. 여기에 발성과 발음을 떠나 영화 자체의 음향 문제도 커 보입니다. 연설 장면에 비로한 에코만 봐도 탄식이 나올 정도죠. 배우들의 무리한 캐스팅과 이를 커버하지 못한 연출력이 투자자의 무리수였는지 감독님의 능력 부족인지는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관객은 이런 뒷사정까지 상상해가며 배려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최종 완성품만을 보고 판단하는 소비자니까요. 두 번째 단점은 캐릭터와 전개, 즉 각본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에게 고증을 지키지 않은 영화란 새벽 3시에 좁은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본 정도의 느낌입니다. 원론적으론 지켜줘야 하지만 다 따지기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영화적 허구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 공작처럼 찝찝한 느낌만 안 들면 굳이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반으로 외국 수준의 판타지를 써놓고도 그저 액션 영화로 보기에도 많이 질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적도를 보죠. 영화 안시성에서 당태종은 외부의 적, 연개소문은 내부의 적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그게 가장 큰 갈등을 담당하는 이들이 우스꽝스럽고 1차원적으로 그려집니다. 소위 히어로물에도 아치에놈이라는 개념이 있듯 빌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전쟁 영화 역시 상대방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로이에는 아킬레우스에 맞서는 헥토르가 있었고 킹덤 오브 헤븐에는 살라딘이 있습니다. 영화는 분명 시간을 들여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인 이들의 훌륭한 모습을 굳이 비춰줍니다. 하물며 300마저도 크세르크세스는 전형적이고 1차원적인 악당이지만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기괴한 모습. 후처리로 변조한 왜곡된 목소리. 괴생명체 수준의 부하들을 통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노력합니다. 최고의 전쟁 영화 반지의 제왕은 어떨까요? 간달프, 레골라스, 김리 같은 영웅들이 무색할 정도로 나죽을 몇 마리 정도는 너끈히 쌈싸먹는 전투력에 스미스 요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엘프를 부인 삼고 잡초도 그의 손만 닿으면 무한단물이 되는 양판소 주인공 아라고르니 이 많은 영웅을 모두 모아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의 논두렁에서 치른 모란논 전투는 Come on, Mr. Frodo. I can't carry it for you. But I can carry you. 이 불후의 명대사로 전미를 울리며 멱살 캐리를 뛰어넘는 고려장 캐리를 선보이신 세계 5대 성인 샘 와이즈 갬지님이 무사히 절대 반지를 파괴하지 못했다면 자살 행위에 불과했던 매우 불리한 전투로 묘사됩니다. 다른 양판소였다면 전형적인 먼치킨 주인공인 아라고른도 시간벌이밖에 못할 정도로 그만큼 사우론과 그 군세는 압도적인 존재로 묘사되죠. 왜 악당을 이처럼 강력하게 묘사할까요? 인품이 훌륭하다면 일방적인 선악구도를 넘어 그런 그들이 대립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그 자체가 전장의 비극을 간접적으로나마 묘사해 줄 것이고 뻔한 악당이라고 할지라도 이 악당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에 맞서는 주인공이 더 멋있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안시성은 전쟁 장면을 그대로 따올 정도로 저 영화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보여주지만 이 핵심은 놓치고 있어요. 당태종은 당나라 최고의 명군이란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숫자만 믿고 삽질하다 홧김에 부하 목이나 베는 반푼이에 삐뚤어진 투구가 자꾸만 눈에 밟히는 위험없는 캐릭터고 연개소문은 역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관한 능력은 이견이 없는 인물인데 그런 연개소문이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긴커녕 감정에 휩쓸려 오히려 성주를 암살하고 안시성을 그냥 내주려는 무능한 상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극적 갈등을 위해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이 갈등의 해소가 되는 과정이 기가 막히는데요. 암살하라고 보낸 상대에게 감화돼서 돌아온 부하가 제 이름은 사물, 학도병이죠. 비록 그가 소집에 불응하는 반역은 저질렀으나 장군께서 몰랐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양만춘이 고구려인이란 겁니다. 고구려인이란 겁니다. 고구려인이란 겁니다. 사물이 연개소문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데 고구려 왕이 한 명령을 고구려 사람이 안 지켰으니까 반역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그도 한 명의 고구려인입니다. 이런 고구려 시민권 만능서를 주장하고 또 연개소문은 이 말에 설득을 당해요. 고구려 시민권에 대한 대단한 애착이 느껴지는 결말인데요. 중국도 이렇게는 I fought for greed. And God, this is the first war I've seen. Worth fighting. 만드는군요. 적들이 이렇게 덤앤더머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준이니 이들에 의해 갈등을 겪는 양만춘과 사물의 고민도 얄팍하고 긴장감 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악당은 그렇다 치고 안시성 측은 잘 뽑혔나? 이쪽도 안타깝긴 매한가지입니다.
별다른 논란이 없는 캐릭터들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 연기를 할 장면 자체가 없는 조연과 단역뿐입니다. 특히 문제가 두드러지는 게 신여와 백하, 여성 배역의 활용법인데요. 블랙팬서도 고평가받았다고 비판하던 제가 PC주의자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영화에서 여성은 눈요기 이상의 역할이 없습니다. 신여의 비주얼은 정말 빼어납니다. 이건 배우 본인의 미모도 중요했겠지만 분장과 소품에서 많이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당태종도 좌우 대칭이 안 되는 투구를 쓰고 나와서 걸그적거리는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분장시켜 놓고 이 역할이 극에서 쓰이는 방식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당나라에 잡혀가서 앵무새처럼 신타령만 하더니 양만춘과 혼인을 약조했단 배경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당태종은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문화재까지 함께 돌려줍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본 계시만을 믿으며 당위성 없는 배신을 하죠. 심지어 그 방법이라는 게 명백히 성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있는 당나라 군대에 닿을 정도로 멀리 편지를 단 화살을 날려서입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직접 주몽화를 들고 쏴도 됐을 텐데 왜 고구려의 신은 우릴 버렸다며 울고 있기만 했는지는 세계 7대 불가사의죠. 이렇게 극중 상당히 중요한 갈등을 맡는 역할임에도 수동적이고 등장 장면도 적은 탓에 관객에게 고민이 전달될 여지조차 없었어요. 하물며 배신자를 성주가 처형하려는 순간에 멋대로 끼어든 사물에게 죽으며 양만춘의 카리스마도 약화되고 전 약혼자의 죽음이라는 신파적인 비극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하물며 주필산 전투를 지휘한 고구려 장수부터 양만춘까지 누구도 신여의 신탁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좀 제대로 들어만 주거나 하다못해 신내림을 통해 본 환상이라도 제대로 보여주면 관객이 신탁의 중요성을 공감할 텐데 이런 기반이 없으니 캐릭터가 붕 떠버리는 거죠. 서련이 맡은 백하는 어떤가요? 워낙 뛰어난 발연기를 보여주신 덕에 그 캐릭터가 묻히는 감이 있지만 왜 굳이 여군을 이끄는 수장으로 투입했는지 그 의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진부한 캐릭터입니다. 시종일관 연인 때문에 사리분별 못하다가 연인이 죽은 뒤에 홀로 뛰쳐나가 옛날 뮤비 감성으로 일당백의 돌격 끝에 사망하시는데 첫째로 얼굴로 뽑은 아이돌을 데려다 이런 장면을 찍고 있으니 당연히 액션씬은 소화가 안되고 부족한 액션 연기를 가리기 위해 카메라를 마구 흔들고 컷을 짧게 끊어가며 땜질하니 순수하게 액션으로만 평가해도 구립니다. 둘째로 사랑의 눈이 멀어 자살 특공을 하는 성주의 친동생 덕분에 처절하고 비극적으로 비춰야 할 전쟁의 긴장감이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맥락적으로는 이런 장면을 표현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급박한 전쟁 중에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잠 잘 자고 다음날 때깔 고운 조명 받아가며 당태종에게 화살을 빗맞출 정도의 무용담을 찍는 건 당태종은 물론이요 이런 적을 상대로 목숨 걸고 싸우는 안시성 측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꼴이죠.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여성은 수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갈등을 심화할 뿐인 존재입니다. 미신에 홀려 다른 것을 생각 못하는 삼이나 사랑에 홀려 다른 것을 생각 못하는 백하나 참 일관적으로 짐덩이처럼 묘사하죠. 꼭 오늘날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라고 당차고 독립적인 신여성상을 보여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배역의 중요함만 강조하고 정작 이야기에 녹아들지도 못할 분량과 묘사로 퉁쳐버리며 이 정도면 여성 할당제를 지켰다는 식으로 어거지로 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캐릭터도 살펴보죠. 양만춘을 반역자라고 확신하며 연개 소문이 내게 충성하는 인물이라 평한 사물은 양만춘이 소집령을 거부한 이유에 공감하는 것이 아닌 인품을 보며 암살을 포기합니다. 애초에 왕을 죽인 것이 당나라가 침략할 명분을 준 것이고 평원에서 당의 대군을 상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란 소리가 정말 짧게 등장하긴 합니다. 다만 이 장면은 10초에 불과한데 반해 그 외 90%를 차지하는 장면은 양만춘의 인품을 지켜보는 순간에 몰려 있습니다. 성주의 이름을 그대로 따 아이의 이름을 지은 부부를 훔쳐보는 장면은 실소가 터질 정도죠. 딸 같아서 만졌다는 성추행범이
집에서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복종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사람이 좋아 보여서 용서하고 이 나이브한 감상에 연계 소문까지 물드는 허탈한 결말은 고작 이런 전개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해가며 갈등을 만들어야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전쟁의 연출, 즉 액션입니다. 어차피 액션 위주의 전쟁 영화라면 캐릭터니 연기력이니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객이 기대하는 건 멋진 액션과 화려한 화면빨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실망스럽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지나칠 정도로 유사한 전쟁 장면 이야기를 할 텐데요. 표절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길고 자세하게 푸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영화 감독이 다른 영화를 보고 영향을 받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시대 가장 뛰어난 감독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놀란도 테런스 멜릭에게 영감을 받는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실제로 작품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이 보일 정도죠. 그리고 액션, 그 중에서도 전쟁 영화는 사실 그 영화가 그 영화 같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쓸 수 있는 무기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 대규모 인원을 비추는 만큼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기도 어렵죠. 하지만 영화의 상황, 즉 소재나 플롯이 겹치는 것은 아무리 비슷해도 굳이 표절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뻔한 사랑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소비되고 있듯 영화에서 개성이란 전개나 설정이 아니라 연출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찍는 구도, 컷과 컷의 전환, 배우들의 연기, 깔리는 음향에 따라 관객이 받는 느낌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연출을 통해 이야기에 특정한 인상을 부여하는 것이 감독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부르는 또 다른 직함은 연출자입니다. 앞서 논란의 예시를 들었듯 감독이 다른 연출법을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은 것과 손쉽게 퀄리티를 올리려고 베낀 것은 분명 구분해야죠. 300의 슬로우 모션은 인상 깊은 장면이지만 고속 카메라로 액션 장면을 보여준다는 기법만 따온다면 이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시성의 슬로우 모션을 따로 언급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추노를 보면 이건 표절이죠. 고속 카메라의 체형을 넘어 횡스크롤을 보는 듯한 측면 구도의 롱테이크, 과장된 줌인과 아웃, 고속 촬영과 일반 촬영을 오가며 재생 속도를 변주하는 것, 연출 그 자체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태종 호위 부대 가면과 300의 이모탈 부대 가면의 유사성이나 풍과 활보의 전후에는 레골라스 김리에서 따온 듯한 인상은 사실 오마주나 모티브 정도로 보고 넘길 만한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는 안시성 전쟁씬의 대부분이 표절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연출 베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한 영화를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 곤지암처럼 많은 영화를 섞어서 논점을 흐려버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어요. 앞서 언급한 추노급 표절 장면부터 살펴보죠. 안시성을 보신 분들은 분명 다른 영화인데도 장면 구도와 컷 배분, 그 자체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양심에 찔렸는지 킹덤 오브 헤븐에선 추를 쓰지만 안시성은 사람이 직접 당기는 정도의 차이만 있죠. 옆에 틀어놓고 찍은 수준은 이 장면뿐이지만 영화 내내 정말 많이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투석기의 위력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은 반지의 제왕의 영향일 것이고 공성탑을 비롯한 일련의 농성전, 특히 공성탑을 기름주머니, 화염으로 무력화하는 장면은 소재를 떠나 연출에서 킹덤 오브 헤븐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적이 넘어오지도 못하게 무력화시킨 원본과는 달리 굳이 성벽에 올라서길 기다린 후에 무력화하는데요. 농성전이 아닌 개싸움의 구도로 만들어 300의 슬로우 모션, 절벽 밀기를 재현하기 위한 전개입니다. 절벽 밀기 구간은 대사까지 그대로 따왔습니다. 방패로 버티며 미러를 계속 외치는 이 장면이 한국어판으로 그대로 재현되는데 자막 없이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독님의 철면피에 찬사를 보내야 하는지 결정하기 참으로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나 뜬금없는 주몽 빙의 장면 또한 맥락적으로 300에서 크사르크세스에게 창을 던지는 장면의 영향으로 봐야겠죠. 저는 신과 함께 2편의 공룡 장면을 비판할 때도
할리우드와 똑같은 장면을 넣어 스튜디오를 홍보하려는 행태를 비판했지 표절이란 언급은 안 했습니다. 연출이라는 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고 빼다 박은 부분도 한두 곳이라면 패러디나 오마주 정도로 보고 넘길 수 있겠죠. 그런데 영화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많은 영화를 봤나 관객의 짬밥 테스트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안시성이 패러디 영화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관심을 먹고 사는 어그로꾼인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리겠습니까? 진짜 지식인인 평론가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똑같은 명절 영화였던 작년 공조나 올해 암수살이는 이렇게 버젓이 유사한 영화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은 각본에 대한 비판은 있을지언정 액션에 대해선 칭찬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독 한국에서 없던 시도에는 관대하신지 마찬가지로 표절로 버무린 곤지암 때도 참 유야무야 넘어간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묵인해가며 만드는 문화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여기에 백보양보에서 표절을 빼고 이야기해도 서로 다른 영화에서 따온 장면을 억지로 잊기 위해 호흡 조절이 엉망진창입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고민 없이 섞어 놓으니 각각 놓고 보면 참 좋은 재료들인데 결과물은 꽁치 샌드위치가 된 격이죠. 영화 포스터부터 20만 vs 5천의 전투를 강조하고 있는 영화라면 최소한 안시성 측은 한 수 앞서는 전략이나 기술들을 통해 충분히 실력을 어필하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에 주인공의 비범한 의지와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카타르시스. 액션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재미죠. 이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첫째론 그만큼 적이 강하고 압도적으로 그려지고 둘째론 그럼에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납득이 될 만큼 주인공도 대단한 능력자여야겠죠. 하지만 안시성은 앞서 언급한 캐릭터의 묘사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투 장면의 연출 또한 상당히 맥빠집니다. 이들의 공방이 턴제로 진행되는 덕분인데요. 당태종이 가진 수를 보이는 동안 안시성 층이 대책을 준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묵묵히 서서 온몸으로 받아내며 당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군대다 를 충분히 보여준 뒤에 몰아서 대응합니다. 중세시대 전쟁 영화의 맛이 뭐겠어요. 두 진영이 격돌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공격과 그걸 우습게 받아치는 책략, 닥쳐올 절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부딪히는 비장미야말로 전쟁 영화의 맛이 아닐까요? 그런데 안시성은 돌이 하나 날아올 때마다 성의 구멍이 뻥뻥 뚫려대는데 수비축은 아무런 응전도 없이 그냥 멋있게 서있다 굴러다니는 장면이 1분간 지속됩니다. 이렇게 수비는 손 놓고 당하기만 하는데 당태종은 흙 때문에 구멍은 나는데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돌격을 명령합니다. 상대방은 대응책도 없고 돌만 던져도 벽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부서지게 연출했잖아요. 2달간 토산을 쌓을 게 아니라 투석기를 일주일만 쏴도 성이 초토화될 정도로 과장되게 묘사해놓고 아무 미련 없이 포기해요. 안시성이나 당나라나 너무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영화 트로이에서 왜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었던가요? 성벽을 뚫지 못해서요. 킹덤 오브 헤븐의 주인공은 왜 항복했을까요? 성벽이 무너져서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냥 투석기 쏘는 연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보여줄 만큼 보여줬으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공성탑이 등장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냥 베낀 연출용으로 소모되고 맙니다. 이때도 연출을 위해 성벽을 내주기 때문에 잘 막는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 그 와중에 양만춘의 활실력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석궁부대까지 따로 갖춘 의미도 없이 홀로 고구려판 클레이 사격을 찍습니다. 던져! 하면 허공에 기름주머니가 날아오르고 그걸 불화살로 맞추면 마이클 베이급 왜곡된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한번 보여줬으면 나머지는 병사들이 처리한 것으로 끝내면 될 텐데 굳이 성벽 끝에서 끝까지 양만춘 혼자 뛰어다니면서 똑같은 연출을 몇 번씩 보여줍니다. 약 4-5번 정도 이걸 반복해요. 사실 이쯤 오면 내가 안시성을 보는 건지 장군님 축지법 쓰신 날을 보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죠. 실질적으로 당나라의 일방적인 공세를 보여준 뒤에 이쯤 되면 당나라가 충분히 세 보였겠지 하고 갑자기 해결책을 꺼내자
당나라가 일방적으로 발리는 수준 낮은 패턴인데 이게 영화 내내 반복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활 얘기가 나온 김에 무리수 끝판왕이었던 신궁 이야기를 해보자면 토산을 점령한 고구려군이 몇 날 며칠을 싸운 끝에 화살이 다 떨어지자 양만추는 근엄하게 신궁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힘껏 당겨보지만 힘이 부족해 실패한 순간 슬픈 음악이 부금으로 깔리며 죽어가는 병사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카메라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활을 가져온 병사가 신궁 가져다 달라며 라는 눈빛으로 창에 꿰뚫려 사망하는 가운데 위대한 영도자 양만춘 수령님께서 활을 지켜드심에 활이 허리처럼 휘어지었다. 이어 거대한 화살이 고구려 백성들의 증오와 분노가 되어 악랄한 당태종의 눈에 복수의 불벼락으로 들씌워지니 너절한 당나라 군들은 혼비백산하여 공문이 빼기 바쁘더라. 양만춘 수령님 만세, 고구려 만만. 그런데 이렇게 국뽕을 한가득 부어가며 온 지구인들의 힘을 모아 한 발 쏘는데 3분 이상 소요한 이 화살이 말입니다. 눈에 정통으로 박혔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 100% 판타지라 굳이 현실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웬만해야죠 좀.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당구 큐 때만한 화살대에 손가락만한 화살촉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흉기가 중력의 도움까지 받아서 눈에 홀인원 되면 화살촉이 수줍게 안구와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뇌랑 다이렉트로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얘를 살리는 의미라곤 패배를 인정하는 대사를 알려주고 다시는 고구려를 침범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는 역할인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 국뽕방송 보는 것 같은 민망함이 차오르지 감동이 샘솟지는 않거든요. 당태종이 눈만 다치고 살아남는 건 야사에 기록된 고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필산 전투에서 14만이 죽고 연개 소문은 희대의 멍청이로 묘사해 놓았으며 주몽신의 신궁이 나오는 영화에서 이제 와서 고증 언급하는 것도 참 의미 없는 일이죠. 200억이 넘는 제작비에도 톱스타가 조인성뿐인 건 전쟁 장면의 소품 제작과 CG에 돈이 많이 든 덕일 겁니다. 그럼 전쟁 장면만큼은 기깔나게 뽑았어야죠. 스케일만큼은 인정합니다만 아무런 매력이 없는 적장, 다른 영화의 명장면을 따오기 위해 엉성해진 전개, 국뽕을 위해 너무나 많이 희생된 긴장감 등 액션만 봐도 정말 많이 아쉬운 영화고 각본의 퀄리티까지 보자면 처참하며 이게 다른 명장 영화를 정말 많이도 참고한 결과란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기까지 한 영화죠. 한국 영화가 자본으로 중국과 미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연출마저 명장 영화의 열합판에 불과하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콩깍지를 떼고 봤을 때 이 영화에 어떤 의미가 남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 뱁새. 찢어진 가랑이도 안타깝지만 더 치료가 급한 건 망가진 양심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